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1% 하락한 24,754.0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5% 낮은 2,683.3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8% 내린 6,959.96을 기록했습니다. 경제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인은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4% 증가를 웃돈 것입니다. 11월 소비 증가는 레크레이션 상품과 자동차 등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지출은 전기와 휘발유 덕분에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도 증가해 미국의 제조업 수요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기와 자동차, 군사 장비 등의 수주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0% 증가였습니다. 국제유가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2% 오른 58달러 4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국 원유 시추 장비수는 74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같은 수준으로 미국 원유 생산이 안정화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미국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밀렸습니다. 다만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된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에 서명하는 등 시장의 투자 심리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 27일은 미국의 연말 세일 기간인 박싱데이를 맞는데 소비 심리가 호전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듣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계속된 약세를 보이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다시 회복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3% 가까이 오르면서 76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년 초에 발표 예정돼 있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더해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였고요. 코스피 지수도 닷새 만에 상승 전환이 됐는데 코스피는 2,440포인트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 종가였습니다. 자, 이제 2017년 주식시장은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오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이죠.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집권 첫 해 최대 공약인 감세 법안 통과로 힘이 붙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세를 몰아서 내년에는 또 다른 공약이죠. 1조 달러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편으로는 내년 말에 있을 중간 선거를 겨냥한 포석이 깔려 있다라고 분석이 되던데요.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기존에 트럼프가 보여주었던 어떤 리더십의 역량과 비교해 본다면 세제 개혁안이 잘 통과됐고 빠르게 통과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 가장 중요한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죠. 1조 달러 인프라도 통과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같이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도 있었지만 의회도 이것을 상당히 바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의회가 바랬다라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화당이 바라는 부분과 부합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공화당은 기업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을 지원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디죠? 신기술 기업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죠.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신기술 사업 쪽으로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은 어떤 기업들인가요? 전통 산업 쪽이죠. 예를 들어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방위 군수 산업 이런 쪽에 공화당에 포진된 뒤에 배경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세제 개혁안에서 개혁안이 이렇게 통과된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세력인 기존의 기업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IT 기업들은 R&D 투자 관련해서 공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R&D 투자 없이 IT 기업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이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세안이 IT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큰 소득은 아닙니다. 물론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끌어왔을 때 내는 세금인 환류세는 대폭적으로 낮아지면서 IT 기업도 거기에 수혜를 분명히 받는 것은 맞습니다.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많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자금이 들어와서 자신의 자사주를 살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기업에 대한 혜택보다는 공화당 뒷배경이 될 수 있는 기존의 전통 기업들의 소득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화당은 이 세제 개혁안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과반이 넘는 당이었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전적으로 잘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오히려 이제 공화당의 의견에 맞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쪽인 민주당은 여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다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은 공화당이 원하는 안을 트럼프가 올려줬기 때문에 통과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다음번도 마찬가지죠. 1조 인프라가 얼마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뒷배경에 있는 기업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통과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자체가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유리한 속내들을 잘 알죠. 사실 이번에 이렇게 35%에서 21%로 극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면 트럼프 자신들도 되게 좋아요. 기업을 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미국이 정말 세계 최강의 거대 국가이긴 합니다만, 정책을 짜는 내용들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각국 정부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때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관료들을 보면 부동산 부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미국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화당에 보면 기업인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유리한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1조 달러 투자도 그 기업인 출신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면 통과되기 훨씬 더 쉬울 것이고요. 별로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그렇게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공화당이 작은 정부 지향하잖아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그래서 이제 경제 자유를 요구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수사입니다. 레토릭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여기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왜 레토릭이냐면 2008년도 금융사태 때 뭐라 그랬어요? 작은 정부 지향하는 애들이 사고 막 쳐놓고 뭐라고 그랬죠?
정부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이 위기를 수습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결국은 기업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끌어주기를 정책을 이끌어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조 달러도 결국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예를 들자면 기업들 뭐 중장비 업체라든가 이런 건설 토목 이런 회사들 쪽이 공화당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돈을 쓰도록 설계가 된다면 통과가 쉽겠죠. 그러나 인프라 투자가 뭐 다른 그쪽에 별로 유리하지 않다 이러면 별로 통과될 확률이 더 어렵겠죠.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제 인지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현재 주가에 세제 개편안은 다 녹아 있어요.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당분간은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IT 기업들이 꺾인다면 미국 기업의 주가들은 당분간 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르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조금 애매합니다. 한국까지 잠깐 연결해서 보면 미국 증시가 쉰다고 얘기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쉰다면 뭐가 쉬는 걸까요? IT 기업들이 쉬는 걸 거예요. 그 유명한 빵들이 쉬는 거죠. 빵 주식들이 쉬게 되면 한국 IT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같이 쉴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 부분들을 감안하셨는데 한국은 또 다른 궤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일 거예요. 반도체 기업을 이슈해서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실적으로는 위로 상방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IT 기업들이고요. 미국이 그 세제 개편안을 끝으로 꺾어진다면 이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이 두 개가 경합할 때 어디 쪽이 힘이 더 세겠느냐가 한국 거래소 흐름들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굉장히 큽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이런 미국 증시의 흐름에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미국 증시 흐름에 조금 비껴나 있는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주들은 기대감에 의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오늘부터는 그게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가 그 결제 기준으로 내년장이잖아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는 지난주 증시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이미 주말에 일부 좀 보여줬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이후로 미국은 별다른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주 27일이죠. 미국은 연말 세일 기간인 박싱데이를 맞는데 이번 주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말 산타랠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또 시장의 한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부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요. 워낙 세제 개편안건이 컸어요.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인세 감세폭이 워낙에 컸습니다. 35%에서 21%로 14%나 낮아졌으면 거의 반토막 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랠리가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 관련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오히려 미국 기준으로는 한 번 정도의 그 일정 수준의 조정, 그게 이제 옆으로 기는 시간 조정이 될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가격 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수준의 그 조정을 거치고 나면 미국 경기 흐름은 어떤가요? 미국 경기 흐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확실히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조정을 거치면 또다시 숨고르기 이후에 재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이게 저와 하는 2018년도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증시 입장에서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버블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정들이 진행될 것이냐예요. 자산시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내년에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것이냐. 지금 예상했던 대로 3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못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구도가 좀 재미있게 됐죠. 의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의장 기준으로만 따지면 3번 안 할 것 같습니다. 한 2번 하고 끝날 거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규제를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모펀드 기업인 출신이에요. 그냥 단순 기업인 출신이 아니고 사모펀드 출신, 파트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금융 규제에 대해서 완화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나 이제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총재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 미국 연준에서. 네,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강성 매파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3번에서 더 이상하느냐 미만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만약에 3번 미만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그 자산 버블에 의한 랠리, 그러니까 통화가 너무 늘어난 것에 따라서 통화를 줄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감에 의한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세계시장 전체를 의외의 버블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8년을 보시면서 미국과 연계해서는 그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상당히 있다. 중앙은행 스탠스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전체 경제에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2018년을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곽상준 부지점장님은 2018년 초나 돼야 저희가 다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 마지막 국내장 투자 전략 자세히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2017년 한국 시장은 상당히 강했죠. 근데 이제 상반기에서 한 3분기 정도 수준까지를 보면 외화 내빈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패시브 전략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달에 중소형 중견 기업들의 주가가 패닉하는 현상 발생된 데 반해서 그 패시브 전략의 상황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지수는 20%가 넘는 상당히 높은 고공행진을 했는데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덱스형 패시브 전략을 따라간 사람들은 상당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액티브한 전략을 구사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맛봤던 것이 2017년 한 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들이 10월달 이후로 상당히 많이 변경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폭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구성되고 이 건이 굉장히 큰 흐름인데요. 여러 번 누적해서 말씀드리지만 새 정부의 예산안은 1년 예산안이 420조 원입니다. 근데 새 정부가 이 420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수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들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자금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던 입장에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산업 영역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요동치는 흐름들이 벌어질 수 있겠고요. 실제로 또 하나 그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국민연금의 패시브 전략이 내년도에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여부인데 계속해서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고요. 그 흐름들이 2017년 말엽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2월 중에는 대주주 그 자격 회피를 위한 매도세가 상당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세제 개혁안에 대한 이슈 등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형 주식들을 팔고 미국으로 환류하고자 원하는 그런 흐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사실 거래소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새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서 한국의 중견 중소형주들은 꿈틀꿈틀 대던 것이 지난 10월 중순 이후의 흐름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랠리를 뽑았고요. 통신주도 일부 랠리를 뽑았고 최근에 또 게임주들도 랠리를 좀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들이 그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에 내년도 흐름에 일종의 바로미터를 제공해 줄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항상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가 기대가 되면 1월 증시가 상당히 좋았고요. 1월 증시가 좋을 거면 연말 며칠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과거의 패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대주주 지위 이탈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이미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냥 대주주 이탈권은 이미 거의 마무리된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지면 지난 주말 이어서 흐름들이 상당히 연속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대형주구는 모르겠지만 중소형, 중견 주식들은 만약에 랠리를 뽑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내년도 1월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2017년장을 마무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요. 잠깐 또 정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잠깐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코스닥 지분이 지금 1% 남짓 정도 수준인데 이 지분율을 올리게 되면 고래가 우물에 들어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270조밖에 안 되는 작은 시장이에요. 코스닥 시장은. 근데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금은 상당히 크죠. 거래소만 해도 거의 8% 정도의 자금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1%예요. 이것을 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인 4%나 5%나 한 10%나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자금이 20조에서 30조, 많게는 40조 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70조짜리 시장이 20조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책 지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정부 정책이. 일자리 어디서 찾아지나요? 제조업에서 설비 깔고 그 공장 짓고 이러면 임기 다 끝나요. 안 되죠. 쉽게 창업하는 게 뭐죠? 일자리를 잘하려면 창업을 잘해야 될 텐데 어떤 건가요? 컴퓨터 한 대 놓고 또덕또덕 하면서 작품 하나 만들어서 내놓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일자리 만들기 쉽죠. 이쪽으로 자금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미 창투사 라인에서는 자금이 집행된 상황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얘기가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창투사들은 아직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회수해요? 상장시켜서 회수하겠죠. 그러면 상장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장 욕구를 완화해 주는 것도 있지만 상장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장 시장이 활성화돼야 상장이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쉽게 상장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논리적인 이런 흐름들을 따라서 보면 신정부가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하고 싶다면 코스닥 증시의 활성화에 승부를 걸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2018년에 기존에 올해 2017년은 거래소 회장이었다면 2018년은 코스닥 회장 또는 중소형 회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주시면서 2017년 마지막 3일장이 정말 그럴 것인가에 대한 그 흐름을 예측해보는 그런 장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부터 증시가 사흘간 강하다면 내년 초 그러니까 1월 증시가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2017년 마무리 투자 전략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라이브 이슈 타임.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올해 마지막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죠. 배당주 투자를 할 수 있는 날인데요. 주식을 보유해서 배당을 받을지 배당락을 피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배당 시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2017년도도 마무리네요. 오늘 포함해서 3일, 그러니까 거래일로서는 3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28일 날 폐장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간만 남겨놓고 있죠. 3일간 동안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한 해도 국내 주식시장에 뚜렷한 독점을 남긴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가장 큰 것이 역시 국내 코스피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점. 또 하나는 올 한 해 배당 투자가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네, 역대 최대의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핵심에 있는 이 배당 투자의 매력이 오늘로써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는
3거래일로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매수해야지만 배당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큰 이슈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신주주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배당 투자를 많이 하게끔 정부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분기 배당에서도 나왔고요. 올 연말 배당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대주주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대주주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1%만 넘으면 대주주의 여건에 충족되는 그런 모습이고 투자 규모가 그쵸 내년부터는 15억 원, 올해까지는 20억 원이 넘었으면 역시 대주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측면입니다. 투자 규모가 작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매수해서 배당 투자를 노리시려고 하는 분과 그리고 나는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오늘 매도해서 내일 이후에 다시 매수하겠다는 배당 투자를 회피하는 투자자들 그런 치열한 매매 공방이 오늘장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분들은 대주주 지분이 대주주에 포함될 정도로 그렇게 거액 자금을 투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올해 배당 투자를 노린 배당 투자를 할 매력도가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 그 이론 배당 락은요 한 1.2%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은 1.3% 이상이 예상이 돼요.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배당락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배당락 이후에 투자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저점 매수 전략을 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배당 투자 매력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이후에 11년간 배당 당일 지수 등락률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0.28% 하락에 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배당 투자 수익률이 0.28%가 넘어선다면 그렇죠? 이 수치상으로도 오늘 배당 투자를 노려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올 한 해 코스피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신주주 정책의 핵심이 대형 우량주에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이 코스피 대형주에 못지않게 코스닥 중소형주의 투자가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당을 수익률 측면에서만 본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투자가 매력적이다. 그 이유로서는 최근 10여 년간의 동향을 보니까 중소형주는 배당락 이전에 약세를 보였다가 배당락이 발생한 이후에 강세를 지속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 한 해도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가격 메리트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까지는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장 이후에는 내일장부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률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죠?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코스닥 시장 종목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배당 투자 유망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분들은 과거에 배당 투자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분들 대부분 대형주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두산이라든지 메리츠 종금증권, 기업은행, 효성, 한국제일석유라든지 삼성카드, 휴캠스, S-오일 등 이런 고배당주들이 유망합니다만 중소형 개별 종목 중에서도 그렇죠.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은 배당 투자 매력과 그리고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둔 그런 배당 투자 전략이 오늘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배당 수익률이 배당락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해보자라는 조언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 매각의 향배가 또 재계약 증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향후에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삼성물산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참,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참 투자자들을 안타깝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 대형주들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다소 이게 너무 조력목의 식으로 너무 이게 그 정책을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부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 904만 주입니다. 이 904만 주에 대해서 기존에는 500만 주 정도만 매각을 해라. 순환출자 구조 위반되니까 500만 주 매각 발표를 했다가 그걸 바꿨죠. 지난주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아니다. 904만 주 전체를 다시 말해서 404만 주 추가 매도 명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삼성 SDS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 2.1%죠. 404만 주 매각 명령을 냈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이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 지분을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으로 포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변경됨에 따라 이 삼성물산의 매각 향배에 따라서 현대차그룹이라든지 롯데그룹에도 시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물산의 지분은 내년 1분기에 예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고 보면 아무리 빨라야 내년 3월경 정도에 지분 매각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그룹 측이 추진하고 있는 법적 대역이라든지 소송 이런 것을 배제한 단순히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진행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내년 3분기 정도 말까지는 지분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삼성그룹 측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이 공정위가 세웠던 원칙을 바로 바꿨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너가라든지 공익재단에서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도 봤듯이 그때는 KCC가 백기사로 등장했었죠. 따라서 우호적 투자자들이 인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같은 삼성그룹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대기업, 일부 대기업에서 인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삼성 계열사를 통한 인수 가능성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장외에서 블록딜을 통해서 시장에 매각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강도 높게 이제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 공정위에서 예규가 확정된 그 시점이 임박한다면 본격적인 이 매각 논의가 그리고 세부적인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 삼성물산의 공정위 추가 매각 발표 여부에 따라서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판도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공정위의 예규 결정 사항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삼성물산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까지 보였습니다. 지난주 종가가 삼성물산이 참 잔인하죠. 12만 3천 원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11월 초 바로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15만 원대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거의 3만 원 가까이 수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가상으로 본다면 지금 과매도 국면이고요. 주가 바닥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삼성물산을 매도한다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식투자 격언에도 보면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격언이 있다시피 이미 발표된 악재로서 발표된 것은 그 악재의 효력이 시장에 모두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 시점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매도를 논하는 것은 다소 타이밍상으로 늦었고 지금은 매도를 자제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물타기 작업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가의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 국면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삼성물산이 현재 주가가 바닥에 하더라도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갈 필요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매도는
철저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슈를 통해서 투자의 팁을 얻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에 대한 투매는 자제할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요. 이번 주 증시가 2017년 이제 3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요. 이번 주 시장 어떤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시는지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네, 참 어른들이 유서와 같은 세월이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루하루는 참 긴 것 같습니다만 한 달, 6개월, 1년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2017년이 시작한 때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 이제 정유년 닭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정유년 닭제도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아직 2017년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2018년도 무술년 개떼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로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했냐 하는 것 또한 투자자의 관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증시 가장 큰 특징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고요. 금주에는 그렇죠 어떤 그 연말 마무리 시점 이미 뚜렷한 이슈와 재료가 없는 가운데 소광면을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상한장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낙이고요. 내일은 배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주는 매도세와 그리고 저점의 매수세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소강 국민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미 국내 증시도 지난 한 주 동안 큰 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 굉장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주는 미국의 박싱데이가 있죠. 크리스마스 연휴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휴가가 그리고 세일 시즌이 거의 마무리 짓는 박싱데이가 이번 주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수익률 관리를 위한 매수세가 유입된 윈도우 드레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투자를 노린 배당 투자자들이 금일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커다란 변수가 하나 있죠. 뭐냐면 27일 날 정부가 경제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경제정책에서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전망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과연 내년도에 3%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지난 2010년과 11년 연속 2년 3%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한 이후 근 6년 동안 2년 연속 3%대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는 것은 달성은 전무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3%대의 경제성장률을 내년에 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정부로 봤다면 어떤 정책을 발표할 것인지 관심이 촉구되고 있고요.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든지 혁신성장 그리고 중장기 위협 대처 방안 등 이런 고강도의 경제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제정책 발표에 따라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되는 내일 발표되죠. 경제정책 한번 주시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8일 날에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발표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이제 인상한 이후에 과연 어떤 정책 내년도의 경제정책, 특히 통화정책을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28일 날에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11월 달 금융기관의 가정평균 금리가 공개가 됩니다. 이미 기준금리 인상은 예고됐던 거기 때문에 선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과연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금주의 체크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모두 언급해드렸습니다. 큰 이슈는 이미 한 단계 마무리된 시점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선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61포인트가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일단 팔고보다는 매도 세력과 추가 하락 시 저점의 매수 세력가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그리고 거래는 소강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물량에도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순간적인 급등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한층 더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한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금주 하락 조정 시의 매수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승 시 추격 매수하는 것은 그렇죠 상승 추세가 이탈됐다는 점을 염두에 둔 가운데 상승 시에는 그렇죠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오히려 주식 편입 비중이 높다면은 상승 시 일부 현금화했다가
배당날 이후에 다시 저점 매수 전략을 노려보는 그런 매매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매수 공략주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의 전략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반도체와 IT,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실적 고정 예상인 정유화학, 게임 이런 종목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쓰여진 은행과 보험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올 연말 매수해서 내년도 상태를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2017년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또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또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습니다.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여쭤볼 텐데요. 올해 이제 거래일수로는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그렇죠. 오늘 벌써 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도 한 3일 정도 거래를 하면 또 휴일이 오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좀 부합장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요. 320 지수 저항이 있는데요. 걔네들 안착 여부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합 구간은 317.00부터 320 지수라고 보고 있고요. 저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저희는 이렇게 공략 중이다. 매수 쪽으로. 그래서 320 지수 320.20 안착 여부에 좀 주목하겠다. 그리고 우선 320 지수까지 확인 여력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이번 주 장, 초반장도 또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317 지수 저항 라인에 320 지수 지지 라인에 320 지수 저항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이 구간 내에서 보합 구간 연출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가 좀 강력하다면 우선은 318 중심 지수를 지키고 싸우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테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부합 하단부에서 저가 매수세는 유용하겠으나 우선 중심에서 계속 논다면 우선 공격적인 매매는 좀 지양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거래일수도 그렇고 변동폭도 무조건 크다고 저희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눌림 매수 아직 전략들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그 눌림 매수는 317 지수 지지력들을 배수진으로 치고 싸우신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20 지수 근방에서는 돌파하기 전에는 쫓아가는 건 좀 무리스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보합권 내에서의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달러 인덱스 여전히 부합 형태에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자리에서 연일 3일째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자, 먼저 유로 FX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유로 FX 저항점들을 지금 1.19600을 잡고 있고요. 오전에 시가 시작되면서부터 8시에 보통 시가 시작되는데요. 8시부터는 걔네들을 시도하려다가 잠깐 눌림 형태에 가그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장이 추가적으로 열린다면 고가 여부에 대한 테스트 지속적으로 올 것 같고요. 이 고가라 하면 우선은 12월 22일 날 이 고가들 여전히 오늘 또 테스트하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5차 구간을 두고 1.16000대까지 상방 제약을 두시면서 이 구간 오전장에 저항을 받는지 보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해외 선물 쪽은 아시아 유럽장 변곡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에서 우선 갭으로 싸운 구간들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안착 여부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착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변곡점을 생성해서 그다음에 보합장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 여력에 대한 보합장 구간들 설정을 해서 싸움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보합 구간에서 5차 구간을 추가적으로 둔 구간까지를 여분을 두고 전체적인 보합장 바운더리 그 구간들
공략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여전히 무하마드 빈 살만의 왕세자 왕위 계승부터 한마디로 강력한 개혁 의지 보이는 거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 베네수엘라 같은 산유국들의 재정적 위기. 단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북해 지역 송유관 재개 문제죠. 이제까지는 재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의 압박을 좀 받았었는데 오히려 송유관이 재개되면서부터 밀릴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힘으로 지지하고 받쳐내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 전략적으로는 58.60부터 70까지 오늘 맞고 58불까지 지속적으로 부합을 뛸 거다 이 구간들이죠. 그래서 오전에 얘네들도 갭 상승을 도모를 했었고요. 걔네들이 상방 제약이 막혀 있는 상태여서 아시아 유럽장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내는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차 저항들 중심 자리들 58.35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58불까지 58달러까지 해서 전체적인 보합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좀 보겠습니다. 여전히 골드도 보합권에 놓여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 지지력들은 1270, 그 다음에 예상장은 1283.0. 한마디로 이 구간들 지금 오전 중에 잠깐 급등했다 밀린 구간들 있죠. 아직은 지지력을 통해서 부합 구간들 설정을 해서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상단부 저항점이 막힌다면 얘네들은 똑같이 달러 인덱스와 같이 부합 구간에 놓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윗구간 지지력들 지금 단기 지지력들이 1277 지수에 7 자리에 있는데요. 걔네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1270.0까지 다시 보합 구간들 다시 보합 구간들 다시 되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보합 구간이라 하면 밑에 지지력들의 중심 자리들 강력한 저항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윗구간 돌파 여부를 주목하면서 해외 선물 아시아 유럽장 초반까지 한마디로 오후 한 4, 5시까지죠. 그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상단부 잘 막아내는지 보면서 짧은 구간 손절에 반대 매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항의 매도 매매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3일 거래,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쪽까지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휴장이 너무 많은데요. 우선은 월 말에 포지션 정리, 일부 포지션 정리와 그 다음에 세력들의 가격 지지력들 싸움들이 있을 뿐이지 추세로 보고 싸우기에는 연말이 너무 퍽퍽하기 때문에 변곡점들 오전 아시아 섹션장들 저항을 잘 받는다면 여전히 보합장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추격하는 매매보다는 아무래도 신고가에서 눌림을 보시면서 익절을 따라잡는 매매를 하시면 별 리스크 없이 좋은 수익들 얻을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18년을 겨냥한 2018년을 빛낼 5종목을 또 선정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또 문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추운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를 보이고 있고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종일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모레 아침도 예년 수준을 밑돌며 계속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일부 지역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으로 내리겠고 양은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오늘 공기 상태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까지 곳곳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2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속초 2도, 강릉 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호남은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7도, 대구 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6m까지 거세게 일겠고 서해상으로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하며 차츰 풀리겠지만 중부와 전북으로 눈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